삼성이 대만 TSMC, 미국 엔비디아 등에 소위 패싱당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젠슨 왕과 제가 인사를 나눈 영상을 인스타랑 유튜브에 올렸고요. 이게 조회수 200만을 넘기면서 대박이 터졌거든요. 근데 당시에 한 댓글에서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썼어요. 젠슨 왕은 을리파로 유명한데 삼성 그러게 그 시절 홀대하지 말고 좀 잘하지. 좋아요가 많이 찍혔습니다. 일반인들도 알 정도로 삼성이 과거 홀대를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한국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삼성보다 훨씬 작은 기업인 일본 게임 업체 세가를 두고 젠수장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축하 영상을 보내고 막 그랬어요. 아니 대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뭐가 그렇게 서운했길래 엔비디아도 TSMC도 이러는 걸까요? 과거 세가 CEO였던 쇼이치로는 수십 년 전 젠순왕에게 보냈던 이메일 주소를 겨우 찾아서 일본을 방문해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젠순왕은 바로 다음날에 답장을 보냈어요. 엔비디아 초기에 세가와 함께 일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빚을 갚을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젠슨왕의 측근들은 젠슨은 은혜는 반드시 갚고 홀대는 반드시 응징한다고 말할 정도로 젠슨은 사업 초창기의 어려움을 자신의 구동력으로 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90년대 당시에 젠슨왕이 일본이란 한국의 막 주요 기업들에 다 찾아갔어요. 근데 대만계 미국인이 만든 스타트업이라면서 문전막대를 당했어요. 지금만 하더라도 대만인이라고 하면 한국인들이 살짝 얕잡아 보는데 당시 기업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의 홀대는 사실 너무나 익숙한데요.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던 앤디 루빈이 삼성에 찾아갔는데 당신 회사에는 고작 8명 있지만 우리는 OS에 무려 2,000명을 투입했다고 퇴짜를 당했고 안드로이드는 구글에 인수당했다고 하죠. 하지만 세가는 달랐대요. 90년대 당시 별거 없었던 엔비디아랑 계약도 해주고 무려 500만 달러의 투자도 해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인생의 은사로 삼는 사람이 TSMC의 창업주인 모리스 창인데 모리스 창은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인 엔비디아를 위해서 1990년대에 공장까지 지으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대체 삼성에 무슨 서운함이 있는 거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매몰차게 엑시노스의 생산 요청을 거절한 TSMC 등 삼성을 자꾸 패싱하는 걸 보면 뭔가 서운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TSMC 창업주인 모리스 창이랑 삼성전자의 무슨 사장님이랑 뭐 절친한 사이야. 그러면 거절하겠어요? 제 아무리 자본주의 비즈니스맨들이라지만 이들도 결국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KBS의 서영민 기자님의 기사를 보고 제가 영감을 받았는데요. GOS 사태 때 여기 띄워드리는 이 책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기사를 쓰실 정도로 직접 발로 뛰시는 찐 기자님이신데요. 제 책은 지금 띄워드리는 여기 밑에 있는 쿠팡 링크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한데 반도체 석학분들도 많이들 좋게 평가해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기사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삼성도 TSMC처럼 망하던 기업을 세계 1위로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냐면 드디어 중국의 10년 계획 중에 최고의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계획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해 이공계 박사 배출량이 미국의 2배예요. 스템 분야 박사 인력이 연 8만 명씩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신의 한 수는 2014년 대중 창업 만중 창신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업하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공계에 투자를 했고 창업을 할 수 있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중국 대학의 이공계 신임 교수 연봉이 3억 6천에서 5억 5천 수준이에요. 그리고 세계 상위 20% AI 연구원의 47%가 중국인이에요. 미국은 18%고요. 이미 중국의 주요 대학의 순위가 전 세계 10위권 내를 장악했고 딥시크의 창업자도 저장대 출신이에요. 반대로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의사수 늘리는 것에 집중한다고 나라가 난리였어요. 뭐 의사수가 늘어나야 되냐, 뭐 줄어들어야 되냐, 현상 유지돼야 되냐,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문이 들어요. 한 번은 제가 카이스트 출신의 성공한 창업가랑 커피챗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대표님께서는 카이스트는
통장에 수백억, 수천억 있는 선배들이 와서 밥을 사주는데 다른 대학들은 대기업에서 월급 500만 원 버는 선배들이 와서 취업 팁을 풀어준다. 여기에서 학생들의 시야의 차이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창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많은 학생분들의 목표는 취업이잖아요. 창업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고, 최근 기사들에도 나오듯이 우리 부모님들의 목표는 자식을 의대 보내는 거잖아요. 리만 가설을 풀고 AI 난제를 해결할 천재들이 가로수길에서 써마지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공학 인재들의 수요를 끊겼고, 한국 AI 모델을 다 합치면 14개인데 중국 알리바바가 혼자서 19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AI 석박사 40%가 해외로 나가거든요. 중국은 달라요. AI 공세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겁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 인구들이 데이터 저수지 역할을 해줄 것이고, 세계 톱급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에서 배출되는 일사수의 30에서 40배 이상 매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2015년부터 도시에 AI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얼굴 보면서. 베이징에만 AI CCTV가 115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뭐 얼굴 인식 한번 하려면 별의별 규제 들이밀고 프라이버시로 어렵습니다. 물론 이 또한 중요한 이슈지만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물량과 돈과 법적 규제 모두 중국에 밀리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기업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력은 사실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손님이 오죠. 중요한 건 정신 상태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국내 최고의 반도체 석학이신 유해준 교수님도 삼성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점으로 정신 상태를 꼽으신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예, 시기인 맞습니다. 거고. 정신 똑바로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위기의식을 가지고 빠따라도 들어야 될 거 있나요? 농담이 아니에요. 기술력 갖추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TSMC의 사례를 봅시다. TSMC는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인 엔비디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줬어요. 엔비디아는 그냥 설계도만 잘 만들면 돼요. 서영민 기자님도 표현을 하셨듯이 젠슨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업이 간단해졌고 고맙겠어요. 다른 걸 봅시다. 애플이 과거 AP를 설계해서 TSMC한테 맡겼는데 여기 불량이 떴거든요. 근데 이게 애플이 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오류였대요. 하지만 TSMC는 아닙니다. 우리가 엔지니어 50명을 파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라면서 애플 탓을 하지 않고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 문화 그렇잖아요. 누구 책임인지 잘못 따지는데 급급했겠죠. 뭔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GOS 사태 때 삼성이 그랬잖아요. 퀄컴 설계도가 문제다. 아니다. 파운드리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 소재를 넘기고 떠넘기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삼성 담당자들이 출장을 갔다면서 답변을 미루기까지 했죠. 만약에 설령 퀄컴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TSMC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면서 고객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철학의 문제예요. 파운드리는요, 본질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고 고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고객이 설계도를 갖다 주더라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어주는 기업이 인류 파운드리예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삼성이 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 뭡니까? 현재 TSMC는 시총이 삼성의 4배 육박합니다. 사실 처음에 삼성은 파운드리를 우습게 봤어요. 왜냐면 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웨이퍼 한 장 만들어서 팔아봐야 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3천에서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이걸 하고 싶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실제로 삼성은 저부가 반도체는 안 만들고 고부가 반도체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파운드리는요, 내가 돈을 벌려고 이런 철학보다 고객의 꿈과 목표를 실현시켜준다는 철학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과거 엔비디아처럼 겉으로 보기에 별거 없어 보이는 스타트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당장의 이익을 제쳐두고 포커스할 수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듦으로써 고객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를 만들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 이게 목표입니까? 서영민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기사를 마치셨어요. 삼성은 왜 파운드리를 하려고 합니까? 망해가는 기업과 협력해서 그 기업을 1위로 만드는 파운드리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최근 한국 경제에서는 현재 한국의 모습을 두고 삼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로 2024년에 주목할 만한 AI에 대해서 집계를 하면 미국이 36개로 1위, 중국이 10개로 2위인데 한국은 0개였어요. AI 분야 한국 석박사 40%가 해외로 나갑니다. AI를 전공한 분들 입장에서는 딥테크랑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수님들조차 대우가 부족하고 급여가 적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AI 빅테크 개발자들의 대우가 워낙에 좋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대우가 안 좋다. 뭐 그런 이제 빅테크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공계 석박사들 급여가 3억에서 5억 원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의사보다 많아야 의대를 안 가고 이공계 석박사를 할 테니까요. 뭐 저는 부족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돈 어디서 나냐? 다소 불필요하게 쓰이는 세금들이 좀 있다는 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CES 혁신상 받은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정말 대단한 스타트업들도 많았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정부랑 지자체의 치적사기용으로 쓰여졌습니다. 2021년에 CES 혁신상을 받았던 기업이 23군데였는데 2025년대에는 한 127군데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CES 주최 측에 돈 많이 내고 브로커 껴서 상 받는 꿀팁 알아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토익 점수 올리듯이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CES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 중에 80%가 투자 유치를 못 받고 상당수가 붕괴되어서 폐업합니다. 혁신상을 받은 이후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안 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권 동안에 혁신상 받은 스타트업이 이렇게 늘었다,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네이버 같은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CES는 혁신상 신청 비용만 거의 한화로 1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부스 비용은 1000만 원 가까이 들고 직원들의 경비까지 한다면 뭐 기업 하나당 세금 수천만 원 우습게 깨지죠. 한국인이 라스베가스에서 CES 기간 동안 하루에 1000억 원씩 썼대요. 1년에 이공계 석박사가 거의 한 10,000명 배출이 되거든요. CES에서 썼던 한 4천억 원을 이들한테 지원한다면 1인당 4천만 원이에요. 샘 알트먼이 말했던 기본소득같이 비과학적이라고 입증된 불필요한 복지 비용을 없애고 최고의 인재들에게 집중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최고 수준의 인재 한 명이 국민 10,000명을 먹여 살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이공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관련자들에겐 저는 솔직히 좀 과하긴 한데요. 좋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서울에. 그런 아파트들의 물량을 이공계 석박사들한테 좀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너무 강압적이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정도로 강압적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거 다 제쳐주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키스트랑 카이스트 만들 때 재미과학자들한테 손편지 쓰고 서울에 집 주면서 데리고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가 아니면 최고 인재들이 한국에 안 와요. 어차피 망한 나라가 되면 아크루 리치 카운티든 뭐 용산 호빗 서밋 뭐 에디션이든 뭔 상관입니까? 로또 청약이 뭔 상관입니까? 일반 서민 한 명한테 로또 청약 기회를 준 것보다 이공계 분야에서 높은 기여를 한 젊은 인재에게 집을 주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는 더 큰 이득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지적을 해주세요. 저는 가장 좋은 그림은 결국에 기업이 선순환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네이버처럼 나름대로 나스닥 상장도 하고 세계에 도전하면서 매출도 잘 내는 스타트업들이 수십 수백 개씩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판했던 삼성입니다. 삼성이 시장을 열고 있어요. 삼성에겐 적어도 3번 이상의 기회가 있다고 현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비판적인 전망에 포커스를 맞췄죠. 다음 영상에선 왜 삼성이 여전히 세계 최고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삼성전자 망하면 저도 망하거든요. 저도 망하고요. 중산층 분들도 상당수가 미장에 넣을 시드도 벌지 못할 거예요. 저도 못 벌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세요.